여기 선정된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팀 내 주전이 아닌데도 순위에 오른 유일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바이에른 같은 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축구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빌트 같은 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추가할못 매체들의 돈 떼였나 싶을 정도로 억감정이 있는 그런 최악의 점수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자, 랑리스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반기 발표가 끝난 키커 랑리스테. 한국 선수가 인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리스트에 깜짝 포함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야기 전해온 저조차 이번 순위권 진입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과연 왜 김민재가 들어갔는지, 김민재 후보라며 김민재가 주전도 아닌데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빡기자 김민재 선수 얘기를 주로 전해드리고 있는 빡기자입니다. 자, 랑리스테 얘기를 할 때 됐는데요. 랑리스테 뭔지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랑리스테란 말 자체는 그냥 독일어로 순위라는 뜻의 그냥 독일어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키커의 선수 순위를 의미하는 축구 용어 고유명사처럼 정착이 되어가고 있죠. 이 키커라는 잡지가 1956년부터 시작한 굉장히 유서 깊은 순위 산정 방식이고요. 키커라는 축구 전문지의 어떤 평론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앤드 사운드 이런 영화 잡지가 연간 베스트 10, 뭐 국내에서 시내 21이 올해의 영화인 10인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반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최고 선수 순위를 우리가 매긴다, 우리는 그런 비평을 하는 잡지다라는 성격을 넣어서 이런 순위를 쭉 매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포지션별 줄 세우기가 들어갑니다. 상대평가죠. 동시에 절대평가도 있습니다. 그건 등급제예요. 자기 포지션이 1등이어도 최고 등급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등급은 현재 3가지가 있는데요. 벨트 클래스, 뭐 영어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로 치면 월드 클래스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적인 수준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인터내셔널 클래스, 국제적인 수준, 그 다음에 내셔널 클래스, 전국적인 수준, 이렇게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시행되면서 순위 산정 방식에 약간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창기 랑리스테는 대표팀 갈만한 선수인가? 이걸 따지는 순위였어요. 쉽게 말해서 축구협회와 대표팀 감독한테 리그에 이런 선수가 잘하니까 한번 보십시오라고 추천하는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분데스리가 선수 대부분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랑리스테가 곧 국대 추천 순위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등급 이름이 뭐 월드 클래스, 인터내셔널 클래스 밑에 뭐 그 대표팀 후보군 이런 이름의 등급도 있었어요. 이 선수 한번 보십시오라는 성격이 강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먹힌다, 국제적으로 먹힌다라는 등급 이름 자체도 이 선수 대표팀에 뽑으시면 월드컵에서 최고입니다, 아니면 이 선수 대표팀 뽑으시면 월드컵에서 잘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몇 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리그 내 실력 지표로 좀 바뀌었고요.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수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등급도 3개로 간소화했고요. 대신 범위를 넓혔습니다. 2부 및 3부에 주목할 선수를 뽑는 범주도 생겼고요. 또 해외에서 뛰는 독일 선수 범주도 생겼습니다. 역대 한국인 중에 랑리스테 최고 성과를 낸 인물은 단연 차범근입니다. 분데스리가 레전드죠. WK 월드 클래스 1번 선정됐고요. 인터내셔널 클래스 4번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 그 아래 등급도 12번 선정되면서 총 17번이나 랑리스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진짜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레전드에 이어서 한국에서 IK 이상 받은 2번째 선수, 그게 김민재입니다. 그 전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뭐 NK나 당시에 있었던 NK 비슷한 다른 등급은 많이 해봤는데 IK가 없었거든요. 김민재가 지난 시즌 전반기 IK 센터백 중에 6위로 IK를 받으면서 차범근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김민재 순위를 얘기하려면 센터백 칸으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 보면 서문부터 마티아스 긴터, 김민재, 루카 부슈코비치를 왜 선정했는지 키커 플러스에서 유료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트를 필요한 여러 매체가 김민재한테 막 바이에른에서 뛸 수준이 아니다, 거의 뭐 나가라, 이쯤 되면 빠져라, 거의 뭐 이딴 식의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키커는 상위권에 김민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이 선수를 왜 꼽았는지 궁금하면 찍어봐 라고 약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3인방에 김민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센터백 순위를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리그 전체 센터백 중에 7위, 등급으로는 NK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IK가 6명이 있고 NK가 그 밑으로 쭉 있는데 NK 중에 제일 높은 거죠.
자, 위에 최상위권을 보면 1위와 3위를 김민재의 동료 우파메카노와 타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3위 평가는 맞아요. 근데 3위인데 리그 전체에서 7위인 거니까 바이에른 센터백 3명을 전부 다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키커의 관점을 볼 수 있고요. 2위와 5위는 도르트문트 센터백 중에서 슐러터백 안토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상위권을 먹고 있고 그 사이 그 중간에 뭐 슈투트가르트의 샤보, 프라이부르크의 긴터가 IK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시즌 초반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라이프치히와의 개막전 6대0 대승에서 루시우를 연상시키는 멋진 드리블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폭풍 드리블로 끌고 올라가서 어시스트한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순위 센터백으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그는 뱅상 콩파니 감독의 로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꾸준히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교체 선수로 투입될 때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듯하다. 출전할 때마다 지난 시즌과는 정반대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력이 좋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키커는 김민재의 괜찮았던 경기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키커는 어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키커의 이제 전 경기 다 매겨온 평점을 굉장히 많이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한 경기와 못한 경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매 경기 자기들이 매긴 평점을 보면서 쭉 봐요. 너무 낮은 선수를 상위권에 올릴 수 없고 너무 높은 선수를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전반기 평균 평점이 2.94예요. 이게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잘해야 본전이고 실수하면 평점이 깎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위 딱 한 비학점 정도로 늘 말씀드리는데 빅불에 조금 더 가까운 3보다 약간이라도 낮은 그런 평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왜냐면 랑리스트 최상위권인 선수들을 보면요. 우파메카노 평균 평점 3.0, 슐로터백 평균 평점 3.0, 연탄 타 평균 평점 3.18. 김민재보다 숫자가 높고 늘 말씀드리지만 1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숫자가 높다는 거는 점수가 낮은 거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평점만 보면 우파 슐로터백 타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출장 시간을 고려해서 사실 출장 시간이 너무 짧으면 랑리스트에 못 뜨는데 김민재 턱걸이로 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김민재의 순위를 7등으로 깎은 거지 순수 경기력만 보면 이 선수는 훌륭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키커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일하게 짧은 출장 시간으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었는데요. 몸 관리와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요나탄 타가 잘 바이에른에 적응하고 우파메카노의 파트너가 된 뒤에는 많이 뛰진 않았죠. 분데스리가 출장 시간 위주를 보면요. 여기 선정된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센터백 1위부터 10위까지의 출장 시간인데 김민재 다음으로 짧은 선수가 우파메카노의 903분, 그리고 막 1300분대인 선수, 그러니까 거의 전경기 풀타임인 거죠. 이런 선수도 2명이 있어요. 프라이부르크의 긴터, 우니온 베를린의 두키 두 선수가 이렇거든요.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525분인 김민재가 엄청 짧습니다. 팀 내 주전이 아닌데도 순위에 오른 유일한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가 김민재 선수보다 좀 아래에 한 명 더 있어서 상위권에 3명 있긴 한데 도르트문트는 3명이 다 주전이에요. 왜냐하면 3백을 쓰거든요. 그래서 벤세바이니까지 주전이라서 3명이 올라온 거고 그 팀이 센터백을 2명 쓰면 최대 2명, 센터백을 3명 쓰면 최대 3명이어야 되는데 바이에른처럼 센터백을 2명 쓰는 포백 전술인데 센터백이 3명 들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또 공격수는 그럴 수 있어요. 공격수는 슈퍼서브가 짧게 뛰면서 골을 막 몰아치면 당연히 출전 시간이 짧아도 뭐 IK나 NK 들 수 있죠. WK는 어려워도. 근데 수비는 훨씬 힘들잖아요. 그만큼 김민재가 뛸 때마다 보여준 경기력은 좋았다. 이것을 키커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걸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뭐 사실 2L 때도 뭐 전반기 혹사 후반기 컨디션 하락 이 패턴 때문에 그렇지 주전으로 뛸 때는 어떻게 못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콩파니 감독을 만나고 경기력이 더 올라왔었죠. 콩파니 만나고 평가가 대체로 좋다. 지난 시즌 전반기 처음으로 IK에 들었다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는 아예 순위에서 빠지면서 뭐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커가 굳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부상으로 고생하며 이를 악물고 경기를 이어갔으나 막바지에는 뛰지 못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김민재가 경기력이 키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순위에 못 든 건 부상 때문이다. 이것을 키커도 알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죠. 이번 시즌 전반기는 NK7을 받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평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타와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보다 더 높아서 뭐 3명 중에서는 3등이지만 분데스리가 전체 6위, 7위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억가까지 이겨낸 평점이고요. 콩파니는 자기 축구를 잘 소화하는 선수가 김민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걸 또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바이에른 같은 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축구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빌트 같은 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추갈못 매체들의 돈 떼였나 싶을 정도로 억감정이 있는 그런 최악의 점수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 직후에 평점을 좀 내놓는 그런 매체들이 대체로 빌트랑 성향이 비슷합니다. 빌트는 전반기 종합평점도 김민재한테 4점, 제가 C학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4점인데 굉장히 안 좋은 점수고, 키커로 치면 순위에 못 든 점수예요. 이렇게 부여를 했거든요. 또 이게 김민재가 어떤 경기를 하든 기준이 없어요. 빌트는 그냥 막 깎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기 중에서 12라운드 장크트 파울리전, 김민재가 정교한 롱패스로 득점 하나를 창출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문전으로 딱 패스를 찔러가지고 침투하는 루이스 디아스는 정확히 줬거든요. 기점 패스였는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좀 깔끔하지 못한 장면이 있어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키커는 3.5점을 줬어요. 중간 정도죠. 중간보다 조금 아래. 근데 빌트는 무지성 5점을 박았어요. 센터백이 기점 패스도 하고 그랬는데 팀이 1실점했고 5점을 박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왜 김민재가 억가만 당한다고 느끼느냐, 이거는 국내에서 빌트 평점이 더 많이 소비된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키커는 평점을 경기 직후에 내지 않습니다. 길면 한 이틀 뒤에 냅니다. 왜냐하면 주말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키커 월요일 아침판에 전 경기 평점을 한 번에 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 직후에 기사를 쓰거나 후토크를 해야 되는 매체들 입장에서는 키커 평점을 한국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한국 선수에 대한 악평을 오히려 시청자나 독자한테 잘 보여드리고 똑같이 써도 그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국내 매체 환경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빌트를 비롯한 억가 평점 여러분이 많이 보신 거지, 사실 키커는 그 정도의 억가를 하고 있진 않았다. 오늘 한번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도 경기 직후에 토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빌트를 비롯한 좀 안 좋은 평점 주는 매체들 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때도 실제 경기력 이야기를 반드시 덧붙이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전반기 짧은 출장 시간, 타와 우파메카노한테 밀렸다. 지금 그 둘이 잘하고 있으니까 3순위인 건 맞지만 3순위가 곧 밀렸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 반년이나 근육 염증을 달고 뛰면서 경기력이 정말 처박았었죠. 솔직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팀 때문이에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픈데 계속 뛰라고 해서 뛴 거지. 혹사에 이은 몸 관리 차원에서 전반기에 여전히 컨디션이 좀 안 좋지 않았던 그런 영향이 있는 거지.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 실력에 분명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출설이 계속 나죠. 팔고 싶은 건 감독이 아니고 단장입니다. 막스에벨 단장이 연봉 절감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나이도 차가고 연봉도 많이 받는 김민재를 팔고 더 저연봉 선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아쉬운 건 굳이 말하면 실력이 아니고 내구성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야,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전 경기 풀타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잘 다쳐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는데 그 잘 다치는 상태를 누가 만들었다? 바이에른 구단이 만들었다. 투헬과 콩파니가 연달아 혹사시켰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자꾸 김민재를 팔고 싶어하는 건 오히려 구단이 아니고 빌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바이에른에 대해서는 비평적인 기사는 키커에서 보시고 정보 기사는 TZ, 뮌헨 지역지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빌트는 저도 소개해드릴 때가 있지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빌트 기사 소개해드릴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늘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김민재 요즘 못하는데 환경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으로서 맞진 않습니다. 못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재 여전히 잘하는데 억가당해요.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백 랑리스트에서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갑니다. 루카 부슈코비치가 들어왔어요. 저 토트넘 선수입니다. 토트넘 소식이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 떠나서 요즘만큼 관심 있지는 않지만, 토트넘이 무려 2년 반 전에 먼저 영입 합의를 해놓고 있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 사고, 크로아티아, 원래 모국인 크로아티아, 벨기에 이런 데 주로 뛰다가 이번 여름,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토트넘 선수로 영입 절차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함부르크로 임대를 보냈죠. 근데 그 함부르크에서 만 18세에
김민재랑 같은 NK 등급에 올랐고 센터백 전체 10위에 오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득점을 잘하는 센터백으로 유명한데 이번 시즌 전반기 득점이 두 골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갈슛, 다리를 뒤로 이렇게 뻗어서 하는 초감각 전갈슛으로 분데스리가 올해 골을 탔어요. 이 선수 재밌는 게 벨기에 리그 있을 때도 올해 골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이은 푸스카스상이 나온다? 이 선수가 제일 유력한 후보입니다. 다음 시즌 아마 토트넘 먼데복귀해서 수비진의 한 축을 이루겠죠?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 이 정도 인정받았는데 주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로테이션으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볼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키커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이제 간단히 긁어왔는데 요약해 드리면 함부르크에서 잘하고 있고 득점도 잘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 순위가 센터백을 떠나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있는데요. 센터백 중에 NK 중에 1등이잖아요. 김민재보다 어떤 등급 평가에서도 높은 선수는 WK, IK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몇 명인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26명이 WK 및 IK를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한 27위, 30위권 정도의 전반기 평가를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별로 최상위권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측면 수비에 라이머와 라움 등이 IK를 받았고요. 코닐라트 라이머, 바이에른의 측면 수비수, 원래 미드필더인데 이번 시즌 측면 수비수로 완전 자리 잡고 굉장히 잘해줬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요주아 키미히, 알레시 가르시아 등이 IK를 받았습니다. 키미히 당연히 바이에른의 특유의 빌드업 전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이 선수가 후반기 곧 시작하는데 초반에 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에른이 그 공백을 잘 메워야 될 거고요. 다음 공격적 미드필더 부문에서는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그나브리, 칼 등이 있는데 일단 바이에른의 그나브리와 칼 두 명이 2위, 3위에 둘 다 IK에 있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히 칼은 17세 유망주인데 여기 올랐다는 게 얼마나 기대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말도는 윙백이거든요. 지금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윙백으로 뜁니다. 근데 왜 공미에 있나 봤더니 경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미 자리로 올라가서 뛰는 그런 전술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미 자리에 놨더라고요. 이거는 키커의 판단이고 참고로 바이에른에서도 원래 포지션 풀백이지만 공미로 자주 나왔던 게헤이루가 공미 포지션에서 NK를 받았습니다. 윙어에서 첫 번째 WK 올리세가 나왔고요. 그 뒤로 바이에른의 루이스 디아스, 라이프치히의 디오망데 등이 올라 있습니다. 올리세 디아스가 윙어 1장, 2장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스트라이커에서 두 번째 WK인 케인이 나왔습니다. 케인 당연히 WK 줘야겠죠. 그 뒤로 데니스 운다프, 요나탄 부르카르트가 있는데 이 부르카르트가 무려 스트라이커 전체에서 3위예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마인츠에 있다가 지금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했잖아요. 마인츠가 이 선수 공백을 못 메우고 있다는 게 지금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한 번 더 역체감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선수니까 부르카르트가 빠졌을 때 팀이 망가지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파는 WK는 없었고 IK의 비세크, 볼테마데 등이 있고 NK의 레노, 비르츠 등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비르츠 칭찬과 욕이 공존하는 선수인데 일단 키커는 NK로 준수했다 정도의 평가를 했고요. 참고로 그 해외파 평가할 때는 국내파도 마찬가지지만 대표팀 모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르츠가 대표팀에서는 리버풀에서부터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NK를 준 것 같습니다. 전체 리스트에 아시아 선수 단 3명으로 최근보다 좀 적어져 있습니다. 김민재가 NK 7위 말씀드렸고 수비형 미드필더 부문에서 마인츠의 사도가이슈가 NK 17위였고요. 윙어 부문에서 프랑크푸르트의 도안 리치가 NK 13위였습니다. 작년에는 이재성 선수도 있고 한국 선수가 복수로 있었던 적도 가끔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못했다. 카스트로프가 팀이 조금만 더 잘하면 후반기 잘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정도는 해보면서 이제 후반기 랑리스트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전반기에 김민재 IK 들어서 저희가 신나가지고 소개했는데 후반기에는 다 빠졌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번 시즌 후반기 김민재 잘하고 그리고 메넨글르드바우어랑 마이츠에서 카스트로프랑 이재성이 팀의 반등을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NK 정도는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수 한 3명 딱 들어가는 그런 랑리스트에 반년 뒤에 소개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번 겨울 랑리스트의 소개 분석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후반기 곧 개막하거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